그러면 우리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사물들 그 자체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촉발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시간, 공간적으로 정리를 하고 또 우리의 어떻습니까? 기본적인 개념 틀을 갖다 씌워서 이 진료와 형식의 결합물이 세계인 겁니다. 그러면 세계가 어찌 보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어떤 세계입니까? 그 자체로 있는 세계.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세계는 어떤 세계? 구성된 세계. 이 두 개가 있을 때 고민은 지금 시작이 되죠. 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있는 그대로의 세계에 있지 않느냐.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구성한 세계는 그거는 있는 그대로의 세계라기보다는 우리가 본 세계이니까 그거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 문제제기가 가능해지겠죠. 칸트가 이때 해주는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은 뭐냐 하면 있는 그대로의 세계는 우리에게 드러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세계는 있는 그대로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 드러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것은 항상 저편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 세계는 항상 어떤 세계입니까? 우리에게 드러난 세계입니다. 우리가 틀을 지운 세계. 자, 그러면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위대했던 철학자가 아닌 것 같은 게, 그렇게 되면은 나는 이렇게 보고 당신은 그렇게 보고 당신은 이렇게 보고 하니까 그러면 각각이 다 세계가 다르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가능해지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칸트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물론 개인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틀, 가장 기본적인 형식들인 감성의 형식, 곧 시간과 공간과 지성의 형식들인 범주는 모두가 공유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틀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틀이 유일한 틀이다. 인간인 한에 있어서는 이 틀들이 유일한 틀이라고 하는 것이 순서일승 비판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명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칸트의 얘기는 이런 얘기죠. 당신은 시공간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만 나는 시공간적으로 세상을 안 봐. 라는 얘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시공간적으로 당신은 인과의 원칙들이 다 적용이 되는 것이어야 되지만 나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발견한 생물체들 주장하는 그죠? 우리 누구나 참으로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는 것들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들을 갖다가 고려를 해본다면 이것들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우리 이성에 근거한 그러한 형식들을 따른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성이라고 하는 거의 역할이 갑자기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이죠. 어떻게 중요해지는 것입니까? 우리 이성이 그 자체로서 갖고 있는 이 틀들과 이 형식을 부여를 해주지 않으면 세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이. 그죠? 세상에 물론 우리의 틀이 모든 걸 부여해 주지는 않죠. 왜? 무엇은 부여를 못 해줍니까? 경험의 내용은 우리의 이성이 만들어주지를 못하지만 경험의 내용은 어디서 옵니까? 그 자체로 있는 그 세계에서부터 온다라고 우리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자체로 있는 세계가 우리를 촉발해서 우리에게 주는 재료만큼이나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사유의 틀인 것이죠. 그 사유의 틀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사유의 틀이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드러날 수 있게끔 해주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필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과학적인 법칙들이 세계에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휴메로 잠깐 돌아가 봅시다. 휴메 얘기로. 아까 만류인력이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전 강의에서 만류인력에 대한 예를 들었었는데, 만약 만류인력이라고 하는 게 만약 관찰이 된다면, 필연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이 관찰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필연적인 힘이 작동하고 있어. 이 필연적인 힘을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필연적인 힘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식의 얘기가 가능해지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휴메 문제 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해결되길 바라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칸트가 그걸 거부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우리 어찌 보면 약간 원치 않는 방식으로 칸트가 해결하는 걸 갖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만류인력의 그 힘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다면 질량을 가진 모든 것들은 그러한 관계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 같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을 텐데, 휴메 지적에 따르면 그 힘이 관찰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뭐밖에 관찰이 안 돼요? 이렇게 떨어지는 것밖에 안 보인다라는 얘기죠. 그게 여러분 초등학교 때 자석을 가지고 쇳가루를 당기는 거 처음 경험하셨을 때 굉장히 놀라지 않으셨어요? 저는 굉장히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자석이 돌인데, 그죠? 돌이 끌어요, 막 쇠를.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돌을 보면 그 돌에 힘이 있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게 휴메 얘기입니다. 그 돌을 쇳가루의 옆에 가면 쇳가루가 온다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지, 보면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 특이하게 생긴 돌을 쇳덩어리 하니까 쇠가 붙고, 또 쇳덩어리가 쇠를 붙고, 다른 쇳덩어리가 붙으니까, 이 돌에는 그런 힘이 있다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서 힘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나중에 만들어내는 것이지, 힘은 관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힘이 관찰이 되면 처음 봤을 때 우리가 물체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만류인력의 법칙이 필연적으로 세상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 갖다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해결책은 뭐예요? 만류인력을 갖다가 지탱시키는 그런 중력이라는 힘을 갖다가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그죠? 드디어 힘이 없다라고 얘기한 그 능력, 어떤 능력? 힘을 관찰할 수 있는, 힘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뉴턴이 법칙이 맞습니다. 다행입니다. 회의주의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되면 휴메이 제기했던 도전을 갖다 해결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칸트는 그렇게 해결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결한 게 아닙니다. 칸트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런 힘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관찰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힘은 그런 힘이 있다라고 우리가 왜 생각을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그런 힘의 관계 속에 있는 것들만 세상에 참으로 존재한 것다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있기 위해서는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도권. 근데 그때 우리는 뭡니까? 개개인이 아니라 이성이라고 하는 그 틀입니다. 이런 입법자로서의 그 인식에 있어서, 알에 있어서의 어떤 입법자로서의 그 칸트의 역할은 비단 알에서의 뿐만 아니라 이 도덕적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등장을 하게 될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휴메의 어떤 그 기본적으로 어떤 정서적인 반응으로서의 도덕적 판단은 각각의 정서적인 반응들이 그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보편성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우려에 대해서 그 칸트는 지금
우리가 세상에 어떤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것이 만족시켜야 할 어떤 그 조건들이 우리 이성에 근거를 하듯이 그 어떤 존재가 이성적인 존재라면 그 이성적인 존재가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원칙도 있다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어떤 도덕 원칙의 보편성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존재이면 반드시 스스로에게 부과하고 받아들여야 될 그 어떤 도덕 원칙으로서 그 정언명법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말도 참 어려운 말인데 그러한 그 정언명법이 어떻게 이렇게 입법자로서의 어떤 인간 주체가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그 도덕 원칙일 수 있는지를 그 칸트에 대한 두 번째 그 강연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성적 존재와 세계가 이렇게 동형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 데카르트, 이성과 세계가 잘 맞지 않는 괴리와 간격이 있었던 그 휴움, 이성이 세계를 규정하고 입법하는 그런 그 칸트의 그 입장을 대비하는 이 과정에서 그 도덕적 주체로서의 입법자인 인간을 그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그 다짐을 끝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성이 자연을 파악하는 틀을 제공함으로써 자연이 인간에게 이해가 되고 자연이 혹은 세계가 인간에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칸트의 전반적인 그 입장은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 이중적인 존재이다. 도덕 판단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는 자유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너의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법칙 수립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위하라. 준칙이, 나의 행동의 원칙이 보편적인 법칙이 되도록 내가 욕구하고 의지하라는 겁니다.